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꺾이면 990선까지 열릴 수 있어요. 그래도 단기 추세 10월달 추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단기권이 가능하면 맞고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구름대 상단하고 비타민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현재 시점에서 지수 상승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내용은 미국, 중국, 한국 모두 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경기 부양 정책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시장의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긴급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서 과도한 시장의 자금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 자금 흐름에 대한 내용은 고스란히 부동산과 주식에 공급되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었다. 그러면 빌려줬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 흐름이 생길 것이다. 누가 먼저? 미국에서. 이 내용이 크게 FOMC에서 빌려줬었던 자금을 미국에서, 미 재무부에서 어느 정도는 갚는다는 내용과 다는 못 갚으니까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다시 줘라 하는 유예 연장이 필요할 것이다. 요 유예기간 연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호재 내용이 동반될 수 있는 건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중국 또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올라갔죠. 어쨌거나 중국으로 투자했었던 자본을 다시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누가? 미국이. 요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 또한 자금에 허덕이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자체 시장 내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어느 정점을 만들어내고 나서부터는 반락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반락 때 과도한 투자가 들어왔었던 헝다그룹과 이쪽에서 이제 자금 압박이 오는 내용들을 또 마찬가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자금에 대한 융통에 대한 흐름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이게 워낙 급격하게 생기면서 코로나 시대에 발주됐었던 물량 자체도 줄어들었었고, 그걸 다시 늘리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 계획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무마시킬 수 있다. 헝다도 부채에 대한 이자 갚는 것만 해도 지금 허덕이고 있죠. 중국 정부에서 각 개발 업체에다가 세금적인 혜택을 줄 것이냐, 세금적 혜택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따라가요. 미국을 따라가고 중국을 따라가요. 왜? 얘네들이 가장 큰 우리에게 손님이거든, 바이어. 그래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재 내용이 될지 악재가 될지는 요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서 쭉 한망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는 뭐 고점 영역에서 버텨내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들을 다 극복해내고 내년 연말, 그러니까 내년 연말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2022년 3월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정책을 또 만들어내는지 그걸 확인하는 부분에 과정이 필요하고, 바이어 입장에서 이제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대선이 2023년이죠. 이것도 3월인가 6월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누가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질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뭐 트럼프가 나올 것 같은데, 재선에 다시 한번 도전할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임기 시절 때 경제를 굉장히 많이 살려냈어요. 미국 자국주의 우선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세계 시장의 소비 시장의 1등이죠, 미국이. 뭐 유럽 시장 다 갖다 붙여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부자재성 내용에서 중국의 수출입 내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뭐 그 또한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봐야 되는 거고,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이 살아난다는 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전체 시장의 소비 시장이 살아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회사는 생산 제품들을 미국에 납품하고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좋은 선순환 구조로 미국 경제 시장이 좋아지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가 많아짐으로써 미국 업체에서 타국의 수출품, 수입품이 많아질 것이고, 또는 필요한 부자재를 많이 공급받으려고 하는 제스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2023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미국 자체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다시 한번 나와서 미국 경제를 살려낸다 하면은 미국과 관세 내용이 잘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재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죠. 이게 이제 좀 심하게 되면 제가 뭐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재 만들고 있는 신제품들이 더 업데이트되고 기술력이 더 강화된다고 한다면 우리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그냥 기타 국가라고 정리했을 때 기술력에서 도태된 국가들은 앞으로 거의 쫓아올 수 없는 경제적, 기술적 갭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팩트라고 봐요. 전 세계 인구의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앞으로의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온 사항을 그걸 앞으로 길게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하한가 핫다 때려가지고 지금 단타 수익 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물론 타 국가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시장이 잘 돼야 된단 말이지. 어쩔 수 없이 국가 간 기술력에 의한 경제 지표들의 갭이 강력하게 생기려면 사다리 걷어 차이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국가 내로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 이렇게 나뉘어봤을 때 중상층의 레벨을 어디까지 끊어내고 부자들이 그렇거든요. 항상 저소득층과의 갭이 만들어지느냐, 중산층은 어떻게 상승층과 상류층과 갭 차이를 줄여갈 거냐, 이 문제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잘 되는 건 국가 간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한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경제 금융 쪽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뉴스에 많이 나오고 광고가 많이 하는 종목들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시대는 변한다고 보거든요. 광고를 많이 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매번 문화 콘텐츠 산업 쪽이 다 대박이 터지는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제일 요즘 시점에 가장 핫한 업황군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 쪽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화 콘텐츠까지 우리가 기술력도 좋고 문화 콘텐츠에서도 세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면 2023년에 대통령이 누가 되고 준비를 해서 다음 미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잘해간다고 한다면 슈퍼코리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요즘 지금 아시아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싸다고 날릴 수 있어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겠죠. 뭐 그런 부분 우리나라 기준에서 항상 발목을 잡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국방력에 대한 기술력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갭 차이도 어느 정도 생길 거다. 핵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알아서 잘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는 게 한마디로 제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보안법이 좀 약해지고 현 정부에서 친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친해지고 좀 더 화해에 묻으러 가고 평화에 묻으러 가는 게 경제 입장에서도 좋은 거니까. 근데 가끔씩 개념 없이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 한번 제재를 가하죠. 제도적으로는 이거는 협정에서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니네한테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죠. 개념 없이 그냥 흘러가다 보면 우리나라 다 줄 거 다 주고 계속 미사일 실험하는 거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딱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미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발맞춰서 따라가고 많이 학습해 나가다 보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주도형이에요. 전체적인 경제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확실히 우리가 작전주를 하고 개인 매매를 할 때 코스닥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황군이지만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건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 분위기가 많이 좌지우지하죠. 현재 시점에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작년 동안 계속 올라왔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코스피 업황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단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는 관점은, 지금 시점은 좀 100이라는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의 투자는 60% 50% 정도로 줄여서 좀 조심하는 투자가 돼야 될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현재 시점에서 12월, 11월, 12월, 1, 2, 3월 안에 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투자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방에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VIP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매매를 하고 다음 대선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2020년도 장이 생각보다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22년도 새로 나온 대통령이 그 다음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장을 또 읽어보면 큰 그림의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 사이의 경제 지표들의 흐름, 경제 내용에서의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서 각 기업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서 봐야 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아까 질문의 팩트가 뭐였냐면 호재 내용이 앞으로 뭐가 있을 건가요? 당장 도래하는 미 재무부에서 유예 연장 기간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중국에서 헝다그룹과 대동개발이었나? 하여튼 무슨 개발이었어요. 그 부동산 업체에 대한 이자 감면을 못 해주잖아. 지네가 빌려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이자 부분을 갚는 거에 대한 뭐 유예기간이라든지 또는 세금적인 부분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도와줄 거는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죽일 회사는 죽이지만 문제점이 많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를 없애고 죽이는 게 맞는 건지 살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중국이 해온 거에 봤을 때는 잘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있는 알리바바를 그렇게 박살내는 걸 보면 아직 제대로 된 자금 압박 내용, 이런 거를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 잘 됐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뭐 어마어마했죠. 연간 경제 성장률이 5%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걸 뭐 10년 이상 했으니까 국민 지지율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 집권에 성공하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 이루었기 때문에 중국 시민들은 시진핑이 박수치고 할 만한 거예요. 진짜 못 먹고 못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10년간 이상 유지해주고, 집 없었던 사람들 집 있게 만들어주고, 물론 거기에서 또 도태되고 온 사람과 뭐 잘된 사람이 이게 또 나뉘고 있겠죠.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런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고정관념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울 거다. 새로운 흐름을 맞아봐야지 다시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길 것이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맞춰보라고 한다면 유예 연장 기간은 받을 것 같아요. 헝다는 고생하다가 살아나도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겨우겨우 갚고 겨우겨우 회생하는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너질 것 같아요. 1년 안에. 중국 부동산이 더 올라갈 수 없어요. 더 올라가는 건 중국 기본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상하이, 북경, 청도, 뭐 이런 대도시, 각 성에서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그 도시를 제외한 도시들은 거의 황무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구 집중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중국은 더더욱.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시장은 막대한 경제를 부동산을 개발해야 되는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얘네들은 만들어서 팔고 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 그 지역이 여기 소도시 몇 개만 살아나고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개발해야 되는 개발 돈을 벌어먹을 데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갑자기 금융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만든다. 은행도 갖고 있긴 한데 중국에서 따로 그 모아놓은 금이나 달러 보율이 높다는 거지, 전체 경제시장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헝다와 이쪽 부동산 업체들은 앞으로 힘들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 자체가 힘들 것이다. 조금씩 경제 성장률이 점점 저성장 시대로 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한번 쇼크 맞으면 제대로 한번 휘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안 분야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삥 뜯으려고 우리한테 어떻게 덤비는지, 뭐 이런 게 괴롭히려고 하는지, 하여간 그게 생각나요. 예전에 베트남에 있을 때 그 형님들이 얘기해줬었던 역사, 그러니까 그분들은 맨날 이제 사업을 해서 수출을 하고 바이어와 협상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1997년 이전 공장에 썼던 공장 최고 바이어가 어디 바이어인지 아세요? 그 당시 때 크게 봤을 때 일본, 유럽, 미국이래요. 그 중에서 최고 바이어가 일본이었대요. 바로 옆에 납품하기도 쉽고, 일본 경제가 워낙 좋아가지고
돈도 잘 주고 깔끔하고 그랬대요. 근데 일본이 1997년 기준에서 일본이 깨지면서 미국 바이어가 최고 바이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2008년 이때 이제 일본 바이어가 깨지고 중국 바이어가 생긴 거예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와 보니까 그 다음에 중국 바이어, 유럽 바이어, 미국 바이어. 유럽은 뭐 그냥 항상 노멀하게 그냥 조금 있는 듯 없는 듯 껴져 있는 정도 바이어고, 여기에서 최고 바이어가 또 중국이 굉장히 올라왔었는데 중국이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유 갖다 붙이고, 결국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미국 바이어가 될 것이다. 미국과 장사를 잘해야 된다. 크게 봤을 땐 이게 뭐 딥한 뭔가의 프렌드십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뭐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주 나오는 지표 발표들 내용이 우리나라 시장에 타격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 초까지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무너지고 있다. 생산 자체를 제대로 못 해내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이게 만약에 생산 공장에서 내가 생산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바이어에 대한 수급량을 못 맞춰주는 거면 바이어 입장에서 크레임을 때리거든요. 뒤져라 이놈 새끼, 약속 못 맞춰가지고 우리 최종 생산해야 돼, 제품을 못 만들어? 아마 다 작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 발주에서 발주 물량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물량 생산을 하려고 했었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생산 물량이, 우리는 니네가 예약했었던, 니네들이 계약했었던 물량만 맞춰놨어. 여기서 10% 20% 올려도 니네가 얘기하듯이 뭐 200% 300% 올려줄 수 없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뺏겨지겠죠. 답답하니까 반도체 생산 필요 물량을 TSMC, 뭐 대만 업체,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서 뭐 구해대고 있겠죠. 좀 질 안 좋은 걸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초격차를 이야기했었던 이건희 회장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초격차. 니네들하고 우리하고는 기술력에서 레벨이 달라. 니네가 이거 준비하고 이거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발전할 거야. 이 생각. 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석에서 저한테. 우리나라는 일본의 과거를 걷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뭐 이전에 있었던 파나소닉, 소니 그런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처럼 결과론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따로 반론은 안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서 다른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곧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바바가 이야기하듯이 세계 인류 기술 강국이 된다고 한다면 타 국가와의 갭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소득 수준은 세계 GDP 상위 국가 안에 5위권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단기권에서 중요한 건 2020년도 대선 누가 될지, 2023년에 미 대선에서 누가 이겨낼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다.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잡고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효과적인 시장의 장 분위기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